어머니, 이번에 칠순 기념으로 무엇을 드리는 게 좋을까? 고심하다가 어렵게 준비했어요. 아무래도 어머니 안전이 중요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아무리 신경 쓴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24시 계속 붙어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언제까지 연로하신 어머님 혼자 집에 계시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저희도 정말 생각 많이 했어요. 그렇게 걱정되면 좀 더 일찍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니? 저희도 그러고 싶죠. 왜 안 그러겠어요. 하지만 직장일이 뭔지 저희 뜻대로 안 되네요. 요양병원처럼 24시간 어머니 옆에 붙어 있을 수도 없고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은 초기 발견과 대처가 중요하다는 거. 간호사들이 항상 옆에 붙어 있는 곳 아니면 답이 없겠더라고요. 내가 귀찮아졌으면 귀찮아져서 요양원에 보낸다고 솔직하게 말해. 내 재산 바라고 같이 살자더니 마음대로 안 되니까 종처럼 부리고 이젠 그것도 귀찮아져 요양원에 가라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박순자 할머니는 72세의 나이에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다사다난했는데 열심히 살아온 말년의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이라곤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50년 가까이 살아온 남편이 급작스레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달랐을까? 아니면 큰아들이 결혼한다고 할 때 지원을 더 해줬더라면 어땠을까? 박순자 할머니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지난 일들을 돌이키며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순자 할머니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45세로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둘째 아들 동우는 형보다 먼저 결혼해 2 아이의 아빠이자 자영업을 하는 사업가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 미영은 아직 미혼으로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죠. 순자 할머니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소박하지만 아늑한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들의 집은 자녀들이 자라난 추억의 장소였고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일궈낸 보람의 현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순자 할머니 집 거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큰아들 준호가 예비 며느리 지은을 데리고 왔기 때문이죠. 단순히 인사를 하러 왔다면 할머니 마음이 지금처럼 불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가 갑자기 왜 찾아왔는지 짐작하고 있었기에 불편한 기색을 애써 숨기려 할 뿐이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넌지시 순자 할머니와 남편에게 결혼 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던 아들이기 때문이죠.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 큰아들 준호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들의 결혼 준비에 대해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았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려고 이 사람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우선 집을 구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큰 게 정해져야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준비해 가야 한다고 주위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가 집을 구하려는데 어느 정도 도움 주실 수 있는지 여쭈어 보려고요. 아들 목소리는 공손한 것 같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말에 대한 기대감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말투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남편 민식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당신이 얘기해요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식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보태줄 수 있는 건 딱 전세자금 정도다. 처음부터 부모한테 손 벌려서 시작하기보다는 너희들끼리 허리띠 졸라 매고 열심히 모아서 그렇게 한번 살아봐. 남편의 말을 들은 아들은 자기 표정이 굳고 있는 줄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실망감을 숨기려는 노력조차 안 하기에 순자 할머니의 부부한테 당연히 결혼 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요. 아이도 낳고 살려면 작은 집을 매매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집값은 계속 오르고 은행 이자는 꼬박 나가는데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기만 되는 것 같아서요. 처음부터 집을 사서 시작하는 게 결론적으로 돈을 버는 셈이잖아요. 안 그래요?
순자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결국 돈을 더 달라는 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건 단순한 제안도 아니었고 지금까지 남편과 이루어온 재산을 아무렇지 않게 달라는 것에 불과했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순자 할머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민식의 표정 역시 순식간에 굳어지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들 내외를 차갑게 응시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세 자금 외에 모자른 돈이 있다면 그건 너희가 스스로 구해봐라. 못한다고 하면 그건 너희 능력 밖의 것이라는 것이 아니냐? 애먼 부모한테서 돈 찾지 말고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알뜰살뜰하게 모아서 그렇게 점점 더 큰 곳으로 옮겨가는 거야. 그게 최종적으로는 오히려 너희 결혼 생활에 더 도움이 될 게다. 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말에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자식들에게 엄했던 남편이었지만 이렇게 단호한 어조는 자녀들이 어릴 때 이후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반응이 걱정되어 준호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와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당혹감과 실망감이 교차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 아버지의 엄한 교육을 무서워했던 아들 역시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순자 할머니는 애써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일은 어떠니? 회사 생활은 괜찮고? 네, 그냥 평소랑 똑같죠. 뭐, 아들은 실망한 기색을 숨길 생각도 없는지 대답을 건성건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은 고개를 돌리고 혀를 찢찢 찼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 전세 자금 이상은 지원해 주지 말자 한 건 순자 할머니도 남편과 상의 끝에 함께 내렸던 결과이건만 순자 할머니는 결국 아들과 남편 사이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은 이미 이 자리에서 떠났고 둘은 눈빛을 교환하며 언제 자리에서 일어날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결국 준호와 예비 며느리는 후식으로 내온 과일과 차를 거의 손대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볼 데가 있어서 그만 일어난다고 말했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그게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현관까지 나가 아들 내외를 배웅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하고 착착한 마음이 드는 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아들의 미래가 걱정되었지만 한편으론 그들의 태도에 실망감이 드는 걸 숨기기 어려웠죠. 현관문이 닫히고 순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그녀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둘 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그 후 큰아들 내외는 순자 할머니 부부가 지원해준 금액으로 전셋집을 구해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남편에게 호되게 혼나고 난 뒤로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가끔 아들 며느리에게 너무 매몰차게 굴었던 것은 아닐까 고민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이 옆에서 그리하는 게 오히려 자식들의 자립을 막는 일이라며 후회하는 순자 할머니를 다독여주곤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오히려 점점 서로에게 딱 맞물리는 짝이 되어간다고 생각하는 남편을 위해 남편이 먹고 싶다고 한 소불고기를 만들 저녁장을 보러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남편인 민식이 할아버지가 거실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남편이 왜 저렇게 누워 있는지 생각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하게 남편에게 달려가니 남편은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쓰러진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죠. 여보, 여보, 여보. 순자 할머니는 다급하게 외쳤지만 남편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고 망연히 기다려야만 하는 순자 할머니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이미 억겁의 시간이 지났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을 실은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병원에서는 남편에게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의사는 남편이 쓰러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고 발견이 늦어 손 쓸 도리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모두 자신의 탓인 것 같았기 때문이죠. 내가 집에 있었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돌아왔더라면 후회와 자책이 그녀를 옥죄어 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남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남편이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준호와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순자 할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챙겨 드세요. 혼자 집에 계시는 게 영 마음에 걸려요. 밥이 목으로 넘어가야 말이다. 요즘 도통 밥맛이 없네. 어머니, 힘들 때일수록 잘 드셔야 좋은 생각도 들고 기운도 나시죠. 제가 죽이라도 끓여드릴게요. 내가 어머니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까봐 걱정돼서 왔어요. 우리 안 왔으면 또 아무것도 안 드시고 계셨겠네.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사시는 게 어때요? 아들이 혼자 있을 때 순자 할머니가 걱정된다고 이야기하자 며느리가 먼저 합가 제안을 했다며 같이 살자고 하는데 순자 할머니는 그 마음이 참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결혼할 때 많이 지원해주지 못한 뒤로 큰아들과 며느리가 그간 살갑게 구는 법을 모르는 애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었구나 싶으면서 그동안 큰아들 내외를 오해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맏아들한테 든든함을 느끼는구나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선뜻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갑작스러웠던 만큼 순자 할머니는 출가한 자식들과 같이 산다는 생각을 아직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결혼한 아들 집에 무턱대고 들어갔다가 서로 맞지 않아서 사이에 금만 가면 어쩌나 싶은 생각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당장 결정하기 어렵다며 아들과 며느리에게 고민하고 말해주겠다고 전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순자 할머니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며 밥 잘 챙겨드리사고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민하던 순자 할머니는 딸과 막내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어 큰 아들네가 합가하자는데 너희 생각은 어떠냐고 묻자 둘은 이 상황에 대해 특별하게 의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아들이 순자 할머니를 모시고 산다니 다행이라는 듯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산다는 것, 그것도 결혼한 아들 집에 산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 없기 때문입니다. 생활 방식이 바뀌는 것도 문제지만 서로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섰죠. 고민 좀 해볼게. 순자 할머니는 우선 이렇게 대답한 후 아들 내외를 돌려보냈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간 후 순자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둘째 딸과 셋째 아들에게 의견을 물었지만 이 상황에 대해 특별하게 의견을 내진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큰아들이 어머니를 모신다고 생각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사람이 왔다 가서 그런지
그날 밤은 남편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이 깊어갈수록 순자 할머니의 외로움도 깊어졌고 홀로 남은 이 방에서 내가 잘못되더라도 나를 발견해 줄 사람도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외로움은 무서움으로 변했고 그날 봤던 쓰러져 있는 남편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다면 혹시 모를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민 끝에 순자 할머니는 큰아들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큰아들 내에게 결정했음을 알렸습니다. 그래, 너희가 말한 대로 나도 혼자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다. 서로 힘들겠지만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순자 할머니는 전화를 걸기 전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어려웠습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변화된 삶이 한편으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같이 살자는 말을 내뱉고 나니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니 지금까지 앞만 보고 살아왔듯 자신의 결정이 좋은 결정이 되도록 열심히 살아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순자 할머니의 마음을 아는 듯 큰아들 역시 활짝 웃으며 정말 잘 생각하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며느리와 함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며칠 전과 다르게 순자 할머니 마음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밀려드는 불안감이 그녀를 엄습했죠. 그리고 잠시 뒤 그녀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함께 살려면 집이 좀 더 큰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두 사람 살기 딱 적당한 크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오시면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면 지금 그 집을 파는 건 어때요? 어차피 그 집은 필요 없잖아요. 세줘봤자 뭐 얼마나 받겠어요. 그 집 팔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머니 생각은 어때요? 순간 순자 할머니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순자 할머니를 걱정해서 했던 말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이유가 결국 이거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 일구어온 이 집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 복잡한 순자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시키려는 듯 큰아들은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집 팔아서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남는 건 생활비로도 쓰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식구 수가 늘었으니 이래저래 나가는 돈도 많을 것 같고 당장 관리비도 증가할 테니까요. 동생들도 이미 동의했으니까 어머니만 결정하면 돼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순자 할머니에게 아들은 쐐기를 박으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의문이 들었죠. 정말로 둘째와 셋째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말로는 함께 살기 위해 이 집을 팔아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자는 거였지만 사실상 그녀가 가진 모든 재산을 내놓으라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침묵이나 고민이 아닌 빠른 대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안 돼. 이 집은 팔지 않을 거야. 대신 생활비는 보탤게. 너희 말대로 입이 한 명이라도 더 늘면 나가는 돈이 아무래도 많아질 테니까. 어머니, 생활비로 매달 보태주시는 거 좋죠. 좋은데요. 한 번에 우리한테 주면 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그래요. 집 사두면 집값도 오르고 투자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아빠와 평생 살았던 이 집을 팔 생각 없어. 팔아야 한다면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 이 집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그만했으면 해. 순자 할머니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랬던 것처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간 큰아들 내외는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엄한 남편 덕분인지 자식들을 키우면서 목소리 한 번 크게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큰아들은 순자 할머니의 지금의 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겠죠. 큰아들은 애서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는 듯 순자 할머니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곤 이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목소리와 행동에서 실망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걸 느껴져 씁쓸했습니다. 그해 겨울이 오기 전 어느 날 결국 순자 할머니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큰아들 내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 큰 집에서 혼자 있다가 혹시 남편처럼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자식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섞인 채 큰아들 집 문턱을 넘었습니다. 현관에서 순자 할머니를 반겨주던 큰아들은 이내 그녀가 머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자신이 머물 방을 둘러본 순자 할머니는 순간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방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넓은 곳에서 혼자 살다가 좁은 공간으로 옮기는 현실이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방이 좀 작네. 순자 할머니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집이 원래 좁아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큰아들 역시 어색하게 웃으며 돈을 벌어서 더 큰 집으로 바꾸어 준다는 말만 할 뿐이었죠.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그 말에서 진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현실이 실망스러웠지만 자신이 선택한 일이었기에 인해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큰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하나 둘씩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며느리가 점점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계셔서 정말 좋아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마음만 조급했는데 이렇게 어머니가 도와주시니 집에 오는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초반엔 며느리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순자 할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순자 할머니 역시 먹고 사느라 각종 부업일을 하면서 집안일까지 해야 했기에 며느리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좋다고 말해주는 며느리에게 감사했죠. 표현이 서툰 자신의 세대와 다른 점이 오히려 좋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을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조금씩 모든 집안일이 당연히 그녀의 몫이 되어가고 있었죠. 순자 할머니는 어느새 큰아들 내외가 출근하면 아침에 먹은 설거지를 하고 어제 입은 옷들을 세탁기에 돌린 후 한숨 돌리기도 잠시 저녁 찬거리를 사러 외출했다가 돌아와 집안을 청소하고 저녁 식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기에 힘들어도 참고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나이가 좀처럼 그녀의 마음을 따라와 주지 못했습니다. 점점 더 허리가 아파왔고 손은 거칠게 변하고 있었죠. 버거워진다고 느낄 무렵 며느리는 전보다 더 많이 순자 할머니에게 이것저것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세탁소에서 제 원피스 좀 찾아다 주세요. 저 오늘 퇴근하고 동창 모임이 있는데 제가 퇴근할 때 들리면 세탁소가 문 닫아서요.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그 옷 입어야 하거든요. 어떤 날은 친구를 만나 늦게 들어온다며 자신의 옷을 세탁소에서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순자 할머니는 할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며느리는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역시 이런 상황을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황해하는 순자 할머니를 걱정스레 쳐다보는 큰아들과 눈이 마주쳤기에 짐작할 수 있었죠. 순자 할머니는 자신을 대신해 며느리에게 한 소리 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있을 때면 오히려 그 상황이 불편한 듯 자리를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순자 할머니 마음에는 큰아들을 향한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다 못한 순자 할머니는 결국 며느리에게 집안일을 함께 하는 게 좋겠다며 애둘러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그러고 싶지만 회사가 너무 늦게 끝나요. 돌아와서 세탁기라도 돌리고 싶지만 아파트라 옆집에 피해주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래. 세탁기는 내가 돌려놓을게. 다 빨아둔 옷만 개어주는 것도 괜찮아. 바쁜 일정 탓에 집안일을 돕지 못한다고 말하는 며느리에게 순자 할머니는 성이라도 보였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래라도 개면 된다고 말했지만 그마저도 며느리에게는 소용없는 듯했죠. 안방에 자신들의 옷을 가져다 놓으면 알아서 하겠다고 마지못해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디가 모르게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평일에 아침 일찍 출근해 저녁 늦게까지 오는 일상은 여전했지만 주말까지 그런 일상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순자 할머니 역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워낙 바쁘게 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서운함이 누적되어 커지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합가할 때는 혼자 집에 있어서 남편처럼 어떻게 될까봐 걱정이라고 말하더니 막상 합가하고 같이 사니까 상황은 예전과 달라진 게 없었죠. 오히려 더 쓸쓸하고 힘들었습니다. 참다 못한 순자 할머니는 큰아들에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주 주말 아침부터 나가려는 큰아들 내외에게 순자 할머니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잠깐 이리 와 앉아봐라. 할 말이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어서 그래. 내가 혼자 있는 게 걱정돼서 같이 살자며. 어떻게 집에 붙어 있지를 않니? 이러면 혼자 있나 같이 있나 뭐가 달라? 그래도 아침 저녁 얼굴 보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요즘 회사가 워낙 바빠서요. 주말에 나가는 것도 다 일 때문에 그래요. 요즘 부부 동반 모임이 왜 그렇게 많은지 서운하셨다면 죄송해요. 좀 더 신경 쓸게요. 어쩔 수 없다는 아들 대답이 공허하게 맴돌았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며느리 역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입만 삐죽 내미는 신용을 하더니 이내 잠잠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순자 할머니에게 하실 말씀 다 하셨냐며 묻더니 자신들 약속 시간이 늦겠다며 서둘러 나갔죠. 오늘은 일찍 오겠다는 말을 큰아들이 했지만 그날 역시 일찍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순자 할머니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었고 답답한 마음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지새는 날들이 늘어가고 있었죠. 그녀는 예전 집이 그리웠고 차라리 혼자 살았다면 마음은 편했을 거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밤마다 먼저 떠난 남편을 그리며 혼자 중얼거리는 게 그녀의 유일한 대화였습니다. 차라리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큰아들 내외는 순자 할머니가 연락해도 바쁘다며 대놓고 피하기 일쑤였죠. 점점 더 고립감을 느끼며 외로웠던 순자 할머니의 마음속에 후회, 분노, 깊은 슬픔이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추운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이 찾아왔지만 순자 할머니 마음은 여전히 냉랭했죠. 곧 있으면 순자 할머니의 칠순이었지만 큰아들 내외는 바쁘다며 그날 함께 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곤 이내 미안한 듯 대신 그 전주에 좋은 식당을 예약했으니 서운해하지 말라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예년과 같은 생일도 아니고 일생에 단 한 번인 칠순 생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자고 애쓰는 큰아들 내외를 생각하며 애써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서운한 순자 할머니 마음을 며느리가 알았는지 애써 밝게 웃으며 순자 할머니에게 말했죠. 어머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 마세요. 칠순 당일에 챙겨드리진 못하지만 오랜만에 온 가족이 다 모여 어머님 생신 축하드리려고요. 모처럼 좋은 식당 예약했으니까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시간 보내요.
순자 할머니는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말대로 칠순 당일은 아니지만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자신을 소홀히 했던 큰아들 내외가 모처럼 큰 마음 먹고 시간을 내었다는데 의미를 두기로 했죠. 잊지 않고 챙겨주는 게 다행이라고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날 큰아들 내외는 순자 할머니를 고급 한정식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으로 안내받아 들어갔을 땐 평소 귀찮아하며 잘 따라 나오지 않던 둘째 아들네 손주 녀석들도 이미 도착해 있었죠. 오랜만에 느끼는 시끌벅적한 느낌에 순자 할머니도 얼어붙었던 마음이 사르르 녹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이 들어 정말 오랜만에 남편 생각이 전혀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큰아들 준호가 조심스레 입을 열기 전까지 말이죠. 어머니, 저희가 칠순 선물로 어떤 걸 드리는 게 좋을까? 그동안 저희끼리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어머님에게 필요한 건 하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순자 할머니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선물 소리에 내심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칠순 당일이 아닌 한 주나 앞당겨 칠순을 하자던 자식들이라 선물은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선물이라니 대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거 그게 뭔데? 다른 생일과 다르게 칠순이니까 특별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칠순 기념으로 무엇을 드리는 게 좋을까 고심하다 저희도 어렵게 준비했어요. 아무래도 어머니 안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아무리 신경 쓴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24시 계속 붙어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언제까지 연로하신 어머님 혼자 집에 계시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저희도 정말 생각 많이 했어요, 어머니. 그렇게 걱정되면 좀 더 일찍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니? 저희도 그러고 싶죠. 왜 안 그러겠어요. 하지만 직장일이 뭔지 저희 뜻대로 안 되네요. 요양병원처럼 24시간 어머니 옆에 붙어 있을 수도 없고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은 초기 발견과 대처가 중요하다는 거. 간호사들이 항상 옆에 붙어 있는 곳 아니면 답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내 말은 지금 나보고 요양병원에 가라는 거야? 그게 내 칠순 선물이라고?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데 사실 저희도 많이 고민했어요. 지난번 어머님이 이게 같이 사는 거냐고 말하셨을 때 아차 싶었죠. 같이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같이 살아보니까 생각처럼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와 함께 살아도 빈 집에 혼자 계시는 날이 많아서 외로운 어머니 마음 헤아리지 못한 게 계속 마음에도 걸리고 순자 할머니는 그래서 생각한 게 요양병원이냐며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며느리와 다른 자식들 역시 동의한다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끄덕이는 건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손주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른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는 채 케이크를 먹고 노느라 손주들은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순자 할머니가 묻기 시작하면 분명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고 정말 오랜만에 모인 가족 식사 자리가 안 좋게 끝날게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상황이 너무 슬프게 느껴졌던 순자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가면 이렇게 손주들이 뛰어노는 것조차 자주 못 볼 거라는 생각에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순자 할머니에게 큰아들은 자신들도 결정이 어려웠지만 요양병원의 장점들이 너무 많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기 시작했죠. 간호사가 24시 상주하는 것, 또래 친구들이 많아서 심심할 틈이 없다는 것,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이제 힘들게 누구의 식사를 차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주는 식사를 맵기 편하게 받아 드시면 되니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화자 귀에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죠. 이렇게 저렇게 꾸미고 애둘러 말해도 자신을 부양하는 게 버거워졌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순자 할머니 역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칠순 생일 이후 순자 할머니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 깊은 상처로 가득 차였었죠. 며칠이 지나고 그녀는 무언가 결심한 듯 마침내 방문을 열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집안에는 웬일인지 큰아들 내외가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본 순자 할머니는 괘씸해서 콧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뻔히 방 안에 있는 걸 알면서도 왔다는 기색 없이 자기들끼리만 식사를 차려 먹는 모습이 괘씸했죠. 순자 할머니 눈에서 분노의 눈빛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기 어려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식사를 하는 큰아들 내외가 있는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있는 접시들을 들어 큰아들 내외를 향해 던지기 시작했죠. 음식은 사방으로 튀었고 유리로 만든 접시 몇 개는 깨져 파편이 여기저기로 흩어졌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진정하세요. 위험하잖아요. 큰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지만 순자 할머니 귀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풀리지 않은 속마음을 모두 풀어내겠다는 생각으로 더 이상 던질게 식탁 위에 엎자 냉장고로 발걸음을 옮겼죠. 순자 할머니는 문을 열고 계란을 꺼내 큰아들 내외에게 던지기 시작했어요. 계란은 큰아들 내외 머리와 옷, 그리고 그들이 서 있는 주변으로 떨어지면서 터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화장실 쪽으로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뒤따라 큰아들 역시 발걸음을 옮기려 하고 있었죠. 순자 할머니는 멈추지 않고 냉장고에서 우유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내외에게 뿌리며 울부짖었죠. 내가 귀찮아졌으면 귀찮아져서 요양원에 보낸다고 솔직하게 말해. 내 재산 바라고 같이 살자더니 마음대로 안 되니까 종처럼 부리고 이젠 그것도 귀찮아져 요양원에 가라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재산을 바라다뇨? 어머니가 귀찮아지다뇨?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를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곳은 요양원뿐이라고요. 뚫린 입이라고 말하면 다 말이 되는 줄 알아. 지나가는 개한테 물어봐라. 종처럼 부리다 그것마저 마음에 안 드니 요양원에 갖다 버리려고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 세탁소에서 옷 찾아와라. 반찬이 이게 뭐냐? 물걸레질은 귀찮아도 매일 해야 한다. 이게 종처럼 부린 게 아니면 뭐란 말이냐? 입만 열면 거짓말. 이제 다시 안 속아. 시꺼먼 니네 속내 다 알았으니까 다시 나 찾지 마. 순자 할머니는 그동안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곤 미련도 없이 현관문을 빠져나가 자신이 원래 살던 집으로 갔죠. 그리고 칠순 생일 이후 방 안에 틀어박혀 머릿속으로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 둘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는 새 자식 모르게 집을 매물로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빨리 처분하기 위해 가격을 조금 낮춰서 집을 내놓은 덕분에 예상보다 빠르게 집이 팔렸죠. 그 다음 계획도 빠르게 실행했습니다. 혼자 살기 적당한 크기의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순자 할머니는 결심한 듯 마지막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전화기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에게 전화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주었던 전세 자금을 한 달에 한 번 반환하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큰아들이 어떤 대꾸도 하기 전에 준비했던 말을 빠르게 끝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까지 단호하게 마쳤죠. 큰아들은 갑작스러운 순자 할머니 전화에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했고 선택의 여지도 주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순자 할머니가 새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는 어느 날 큰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디세요? 어머님 찾아뵙고 말씀드리려고 집에 왔는데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요. 혹시 이사 가셨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아무 말씀 없이 이사를 가시고. 큰아들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예전의 순자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왜? 내가 어디에 있던 무슨 상관인데? 너네 집 나온 지가 언제인데? 이제야 내가 궁금해서 나를 만나러 왔다고? 전세 자금 반환 때문에 왔겠지. 전세 자금 반환 일은 매달 25일이야. 날짜는 알고 있지? 어머니도 참 아직도 화 안 풀리셨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당연히 드려야죠. 진짜 걱정돼서 그래요. 이사 간 집이 어디예요? 제가 그리로 찾아뵐게요.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더라도 어머니 어디 계신지는 알아야죠. 안 그래요? 한 집에 살아도 얼굴 보기 힘든 내가 날 찾아오겠다고? 내가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재산이 걱정되는 거겠지. 긴 말 필요 없고 전세 자금이나 제때 보내라. 어머니, 오해예요. 저희가 어머니 걱정해서 그랬던 건데 어머니가 싫다고 하시면 요양원에 안 가셔도 돼요. 서로 이야기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려 했던 것뿐이에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받아들일진 생각 못하고. 그만해. 뻔지르한 거짓말에 내가 또 속을 줄 알고. 내가 어디 있는지 뭘 하는지 이제 상관하지 마. 뭘 하더라도 내 마음 편하게 니네 눈치 안 보고 살 거야. 다신 연락하지 마. 내가 그렇게 내 뜻을 존중한다면 다신 연락 안 할 거라고 믿는다. 같은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순자 할머니 말은 큰 아들에게 들리지 않는 것 같았죠. 더 이상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 순자 할머니는 매달 정해진 날 입금이나 제대로 하라며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혼자 세상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그녀는 어느새 성장해 있었죠.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당당하게 살아보겠다고 마음의 준비를 마치고 나니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남편을 떠올리면 아직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기하게도 그때만큼 두렵진 않았죠.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다고 다짐했더니 앞으로의 삶이 오히려 기대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아무 눈치도 보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노년의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